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는 흐린데 오늘 5분 철학 강좌, 점심 먹기 전에 점심 먹은 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개념을 5분 안에 알려드리겠는데, 42번째 주제는 락강의 타자입니다. 자, 락강의 타자. 여러분, 참 철학은 정말 개념을 오해해서 다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에크리나 락강의 주요 논문들을 읽다가 보면은 독일어로 번역된 거는 락강의 한 권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단편으로 다 번역이 됐고, 그 에크리가 완전히 집대성대가 나온 거는 서구 쪽에서는 영어로 된 핑크라는 저자의 번역자에 의해서 번역된 그 책이 완성본인데, 사실은 에크리의 그 모든 내용은 단편으로 전부 다 논문을 여기저기서 발췌한 내용들이죠. 또 그대로 실은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예도를 따라와서 어쨌든 락강의 사고를 잡아야 됩니다. 지적을 만나기 위해. 오늘은 락강의 타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타자. 정말 락강의 어떤 그 철학 세계 안에는 대타자와 소타자가 있어요. 대문자로 쓰는 걸 대타자라고 그러고, 소문자로 쓰는 걸 소타자라고 그러겠죠. 대타자는 어제도 제가 상징계 그 3개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대타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그러니까 오이디 콤플렉스의 어떤 좌절에 의하여 발생하는 아버지와의 동일시.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와의 동일시가 일어나면서 상징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인데, 아버지의 이름으로부터 나타나는 권위의 인정입니다. 자, 이것은 프로이트에게도 그렇지만은 주로 상징계에서의 언어와 사회 법과 언어에 의해서 이것이 표시되는데, 이 대타자는 자아를 갖다가 자아가 이 대타자를 소유하고 마음껏 부리는 게 아니라, 역으로 대타자는 자아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심지어 자아의 욕망까지도 형성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징계의 핵심적인 건데, 그게 바로 대타자예요. 대타자에 의해서 자아는 좌절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그 기표의 사슬에 묶여서 그 언어와 그 사회 법에 의해서 형성되는 기표의 운동, 그 의미와 사슬에 끊임없이 종속되어서 거기에 따라 움직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락강에게서 대타자는 상징계의 어떤 구조 전체를 의미하며, 이 구조 전체가 바로 상상계를 형성하는 토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타자는 자아가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아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타자를 자아가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 대타자에 의해서 자아가 형성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락강은 마라고 하는 에고가 아니라, 자아가 아니라 이것을 휘제, 주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게 주체는 자아가 주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어요? 뭐에 의해서인가 하면, 아버지의 이름에 의해서 상징화된 언어와 법에 의해서 그렇게 주체로, 수동적인 존재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무기력한 부재의 세계 속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타자는 뭔가 하면은, 락강에게서 소타자는 자아가 투영한 타자입니다. 거울 단계 속에서 자아가 투영한 타자인데, 이때 거울 단계를 지나면서 그 아이는 어머니와의 동일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니는 상징계로는 못 넘어오고 언제나 거울 단계에서 좌절된 기표가 돼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어머니에 대한 동일시를 통한 욕망은 언어를 배우면서 아버지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동일시로 변화되어 버리는 거거든. 그게 어머니에 대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상속자가 바로 아버지에 대한 이름인데, 이 아버지에 대한 이름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동일시가 포기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락강에게서 최초의 대타자는 어머니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타자가 될 수가 없는 게 포기된 기표야. 포기된 기표. 그래서 소타자에 위치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소타자에 위치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대상화, 어머니를 투영해서 자기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거울 단계에서 일어나고, 거울 단계에서 거울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자아가 투사한 타자를 락강은 소타자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소타자는 결코 상징계로 넘어갈 수 없고 언제나 상상계 안에서 자아의 투영 속에서만 나타나는 타자를 소타자라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완벽히 됐죠. 그러나 이 어머니의 위치는 어쨌든 최초의 대타자가 될 수가 있는 위치인데, 이 어머니의 위치는 결코 상징계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위치는 상상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 이 점에서 어머니는 결코 대타자가 될 수가 없는 것. 어머니는 오히려 소타자와 가깝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이해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설명하면은, 소타자는 상상계 안에서 자아가 거울 단계를 통하여 거울 이미지에 투영된 그 자기의 모습도 되고,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통한 그 욕망의 대상으로 투사한 자아가 투사한 타자를 소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대타자는 상징계에서 아이가 언어를 배우면서 습득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규범이나 사회적 법, 그 다음에 언어 체계 전체를 대타자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 법, 그 다음에 언어 체계 전체, 언어를 갖다가 대타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타자는 언제나 자아를 잡아먹고 자아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아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 타자에 의해서 형성되는 주체라 그래서 무기력한 자아의 그러한 다른 모습을 주체로 락강은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점에서 소타자와 대타자가 구분된다는 거, 엄청난 재미있는 이야기죠. 자, 다음 시간에는 레비나스의 대타자와 소타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2번째 락강의 타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 얘도는 물러가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유튜브에서 페북에서 말고 유튜브에서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도의 인문학은 오늘 또 계속됩니다. 물러가겠습니다.